언제 흘러갔는지 알 수 없는 청춘의 시간이 지나고 인생을 되돌아보는 노년이 찾아왔지만 남은 건 덧없는 마음뿐입니다. 오늘까지 너무 어려운 세상에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나이에. 그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외롭고 쓸쓸하고 허망한 나이가 된 거죠. 애들이 조금 자라는 이걸 보면 희망을 상당히 가지고 거기에 매진하다 나이는 들어서 허리는 꼬부라지고 건강은 유지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허망한 거죠. 자식들한테 더 좋은 건 못 해줘도 조금 더 피해주고 싶잖아요, 나는. 노화와 질병, 경제적 빈곤과 함께 찾아온 기분의 변화. 단지 노인이니까 나타나는 울적함이라 여기기 쉽지만 그것은 노년의 삶을 갉아먹는 병입니다. 그냥 반사가 귀찮고 막 이러더라고. 남들 마냥 푸푸거리고 잠을 못 잡았어요. 입맛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아주 싫고 다 싫어. 그냥 전부 다 싫어, 아무것도. 그리고 죽고 싶은 생각만 들어가서. 깊고 어두운 우울의 바다에 빠진 사람들. 문제는 노인 우울증은 빠르게 치료하지 않으면 뇌가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은 신경염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신경염증이 뇌를 공격하게 되면서 우리 뇌의 방어력이 무력화되는 그러면서 이제 치매를 이렇게 이제 위험도를 높이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뇌 기능에 치명적 손상을 일으키는 노인 우울증. 나와 내 소중한 부모님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지 명희와 함께 알아봅니다. 딸과 함께 정신건강의학과 임현국 교수의 진료실을 찾은 환자. 그녀가 처음 병원에 온 이유는 갑작스런 기억력 저하와 이상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었죠. 이제 어머님이 문제가 집을 못 찾으신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이제 조금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엉뚱한 말씀도 하시고 막 그러셨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어머님 보실 때에는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뭐 약간 퇴행성 뇌질환 같이 이제 오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가족들이 치매 증상을 의심할 정도로 문제 행동을 보였다는 박선자 씨. 그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돌아가신 할머니가 자꾸 보이신다고 하고 이제 누가 왔다 갔다 하고 하면은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한청, 한시 증상으로 거리를 배회하기까지 했습니다. 새벽마다 어디 나가시려고 뭐 집에 가신다고 하면서 정말 그 치매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그런 증상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시켜야 되나 보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정도였으니까.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심각한 기억력 저하였습니다. 중요한 약속이나 방금 했던 말도 잊어버리는가 하면 익숙했던 사람들마저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15년 정도 살았거든요, 여기서. 근데 그때부터 만나신 분들인데도 이제 기억을 못 하세요. 이제 만날 사람도 없어요. 기억이 없어서 이제 만날 사람도 없어요. 이제 잃어버린 거지. 누가 봐도 100% 치매 증상이 아닐까 의심될 만한 상황. 그런데 의외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지기능 검사 결과를 하거나 했을 때에는 지금은 크게 무리수가 없는 것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요 CDR Sum of Box라는 스코어가 이제 8.5라고 하면 거의 이제 중기에 가까울 정도로 있었다가 그 다음에 검사했을 때는 5점, 4점, 2.5점 이렇게 해서 이제 뚝뚝뚝뚝 떨어지시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아밀로이드 패트인데 여기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셨고 정상인 소견입니다. 요게 이제 그 타우 패트인데 음성으로 나와서 지금 봤을 때는 이 뇌에는 큰 문제가 없고
환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인지 기능이 다시 회복된 것은 물론 치매를 감별하는 아밀로이드 PET-CT 검사에서도 모두 정상 소견을 보였습니다. 특별하게 기억력 문제를 시사할 만한 예를 들면 퇴행성 뇌질환, 예를 들면 뭐 알츠하이머병이니 혈관성 치매니 이 다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억력 문제를 주로 많이 호소를 하실 때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노인 우울증을 시사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울증의 핵심적인 병리 중에 하나가 신경의 염증입니다. 미세 신경교세포라고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이 신경 염증을 주로 많이 일으키게 되는데 그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서 이제 좋지 않은 신경 전달 물질들을 많이 이제 뿜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뇌 변형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과 같은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뇌는 신경세포인 뉴런과 신경세포 사이를 연결하는 신경교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는 경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해 신경세포에 영양 공급과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성상교세포 수가 감소하게 되고 이 때문에 뇌에 위축이 발생합니다. 주로 머리 앞쪽 전전두엽에 위축이 일어나는데요. 전전두엽은 감정과 행동, 기억과 학습에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중 배외측 전전두엽 피질이 위축되면 사회적 판단과 규범을 준수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고 만약 안와 전두엽 피질이 위축되면 감정이나 충동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또 대상회 피질이 위축되면 의욕 상실 증상이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의 기능도 손상시켜 기억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치매로 오인할 만큼 기억력과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겼던 박선자 씨. 그녀 역시 전전두엽 피질이 위축되면서 인지 기능 저하가 동반된 우울증이 나타났던 겁니다. 여러 가지 부위 중에서 이제 배외측 전전두엽이라고 우리 이제 요 제일 바깥에 있는 전전두엽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뇌의 축구 감독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계획을 하고 일을 계획하고 이제 집중력을 발휘하고 하는 거에 이제 되게 중요한 센터인데 거기가 망가지게 되면서 이제 집중력에 이제 저하가 일어나게 되고 이 뇌의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이 붕괴가 되면서 치매를 예방하거나 뭐 알츠하이머병이든 이런 기타 퇴행성 뇌질환을 예방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인지예비능이라는 그런 능력이 조금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노인 우울증 발병률이 이전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박선자 씨 역시 사회적 관계 단절이 우울증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코로나 때 이제 갑자기 집에 가시니까 맨날 친구분 만나시던 친구분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분들을 못 만나니까 이제 갑자기 뭐 외로워지셨는지 뭐 증상이 좀 안 좋아지고 그러셔가지고 사람이 좀 많이 이상해지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노인 우울증의 경우 뇌 손상이 더 쉽게 이루어지는데요. 바로 뇌의 회복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신경염증으로 위축된 뇌를 되돌리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거 볼펜에 들어가는 이제 스프링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외력을 이렇게 이제 가하면 다시 돌아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쉽게 비유를 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우울한 기분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스프링의 외력을 계속 가하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늘어나죠. 늘어나는데 이게 이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잘 안 돌아와요. 이게 우울증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오래 눌러주면 어느 정도 돌아와요. 예, 그게 이제 치료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상당히 좀 비유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노인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쓰는 것이 바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항우울제입니다.
우리의 뇌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경세포 말단에선 신경 전달 물질들이 나와 신경세포 간 정보를 통합하고 교환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감정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들이 불균형하게 분비되고 다시 신경세포로 재흡수되면서 이들 물질들의 농도가 낮아져 우울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신경 전달 물질들의 불균형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항우울제입니다. 증상에 따라 기분 조절제나 항정신병 약물들을 함께 복용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항우울제는 감정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들이 신경세포로 재흡수되는 것을 막아 농도를 높임으로써 우울감과 불안, 수면장애 등과 같은 증상을 개선시킵니다. 박선자 씨 역시 항우울제 복용 후 달라졌습니다. 많이 좋아지시긴 하셨죠. 네, 그러니까 말도 조리게는 하시고 그다음에 뭐 기억력 같은 것도 많이 좀 좋아지셨으니까. 아이고 약 부지런히 먹어야죠. 내가 좋은 거잖아, 내가. 우리야 뭐 나가서 잃어버리거나 말거나 누가 생각하겠어요? 약 부지런히 잡숫고 집에 와서 집에 잘 찾아다니는 게 옳은 얘기지. 무서워요. 그런 거 생각하면 어떤 데 걱정도 돼요. 기분뿐 아니라 기억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노인 우울증. 그렇다면 치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걸까요? 어머님. 쾌활하고 적극적인 성격이었다는 환자. 남편의 말기암 진단 후 심리적 충격을 받은 그녀는 말수가 점차 줄어들고 기억력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콩국수 뭐 이런 거를 냉장고에 사다 놨으니까 그거를 같이 챙겨 드세요 하면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날이나 이렇게 여쭤보면 드셨어요? 하고 뭘? 어디? 막 이런 식으로 되다. 그리고 하루 통화를 했었는데 그거를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기억력이 많이 이제 떨어지셨다 그래서 이제 오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실제로 지금 검사를 조금 해보니까 어머니 같은 경우는 기억력에 이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억을 넣었다가 저장해서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꺼내시는 능력이나 힌트 줘서 기억하시는 능력이 있잖아요. 다른 어르신들하고 비교해서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환자는 기억력 저하 증상을 호소한 것과 달리 신경심리검사에서 대부분의 기억력 점수가 평균이거나 그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아밀로이드 페트 검사 이렇게 이제 보는데 알츠하이머병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어요. 알츠하이머병의 유무를 감별하는 아밀로이드 펫 검사에서도 정상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MRI를 찍어서 1분 동안 동물 이름 이제 대기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거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 하실 때 유달리 잘 못 하신단 말이죠. 뭐냐면은 이제 우리 뇌의 머리 앞쪽 기능, 조금 집중력에 속하시는 부분이 조금 떨어진 거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집중력을 알아보는 단어 유창성 검사에서 그녀는 평균의 절반 이하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 뇌 영상 촬영에서도 특정 부위가 위축돼 있었습니다. 전두엽이 조금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전두엽이 위축이 돼 있을 때에는 우리가 이제 집중력을 시사하는 병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병이 노인 우울증이에요. 노인 우울증과 치매 모두 뇌 기능의 변화로 인해 기억력 장애가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노인 우울증의 기억력 장애는 집중력 저하로 인한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알츠하이머병은 독성 물질인 타우 단백질이 해마를 둘러싸고 있는 내측 측두엽을 손상시켜 기억력 장애가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정보는 입력되지만 이를 저장하지 못해 최근 기억부터 사라지게 됩니다. 이에 반해 집중력과 판단력을 관장하는 전두엽의 손상이 발생하는 우울증은 기억장애보다 집중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먼저 나타납니다.
집중력 저하로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지 못하게 되고 심해지면 기억력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노인 우울증은 치매 발병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울증과 치매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이 있게 되면 치매 예방 유발 요인을 한 1.6에서 1.8배 정도 높인다고 되어 있고요. 그 신경염증이 뇌를 공격하게 되면서 우리 뇌의 방어력이 무력화되는, 그러면서 이제 치매를 위험도를 높이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방어를 해주는 1차 방어막이 전두엽인데 그 전두엽의 기능이 무력화되게 되죠.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해마라고 하는 우리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에 이제 옆에 중요한 기관이 있는데 그곳의 이제 기능도 무력화되면서 치매 위험도를 높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이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의 경우 우울증의 발병 위험이 더 높습니다. 대사성 질환은 뇌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큰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뇌졸중은 물론 미세혈관이 막힐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뇌혈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백질 변성이 일어나는데요. 백질은 뇌의 신경세포를 연결하는 케이블로 미세혈관이 막힌 경우 전두엽과 선조체 간의 전기 신호 전달에 문제가 생기면서 혈관성 우울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백질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비유를 한다 그러면 전선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 전선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부실하게 이제 하니까 껍질이 벗겨져서 그 전류를 흐르는 것에 효율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백질 변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냉장고나 뭐 전자제품 같이 있으면은 이 전류가 덜 흐르게 되면 기능이 이제 부실하게 이제 되겠죠. 그런 현상하고 비슷한데. 노인 우울증은 뇌 건강을 해치는 여러 환경에 노출될수록 그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 무기력과 같은 전형적인 우울 증상과 달리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 조기 발견이 쉽지 않습니다. 두통이나 근육통을 호소하기도 하고 피로감과 소화불량, 수면장애와 식욕 저하가 생기기도 합니다. 임상 증상만으로 진단이 쉽지 않은 노인 우울증을 간단히 확인해보는 1차 검사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형 노인 우울척도 검사입니다. 15개의 항목에 체크한 후 그 합산 점수가 0에서 5점이면 정상, 6에서 9점이면 가벼운 우울증, 10에서 15점이라면 심각한 우울증이라 할 수 있는데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선 이외에 정밀한 검사들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병력을 자세히 청취를 해야죠. 두 번째는 우울 검사하고 신경심리 검사를 이제 해야 합니다. 내가 이제 인지는 어디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우울 문제는 진짜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를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세 번째는 그러니까 뇌에 이제 있는 원인 병리를 감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알츠하이머병 병리가 있는지, 또는 혈관성 변성이 있는지, 또는 뇌가 이제 비정상적으로 위축이 일어나지는 않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고, 만성 질환, 예를 들면 고지혈, 갑상선 기능 저하, 뭐 등등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인지에 미칠 수 있는 내외과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감별을 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한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나이가 들수록 우울증 발병률이 높아지는 만큼 노인 우울증은 누군가의 문제가 아닌 누구나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불편하신 거는 어떤 점이 있으실까요? 아침에 자고 나면 조금 네. 피곤하시고, 아우 그냥 다 귀찮아서 그냥 죽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있으셨습니까? 있었죠. 네. 집사람이 참 아파서. 네, 아프셔가지고. 그냥 괴롭고 막 고통이 있고 하니까. 네네. 아무래도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 죽게 되면 아주 남을 괴롭지 않고 나 혼자 편하게 갈 수 있는 오케이. 방법. 오케이. 그게 혹시 있으면은 난 그걸 선택을 하고 싶어. 극단적인 생각을 할 정도로 환자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울증의 점수가 우리 해밀턴 우울 척도에서 18점 정도로 나오는 등의 이제 이 상중 하중의 중정도의 우울증 단계에 해당하는 점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암이던 아내를 극진히 간호하며 돌봤던 그는 아내가 떠난 후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만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다 갔으니까 참 안 됐고 만사가 귀찮고 막 이러더라고. 혼자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답답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상의도 못하고 뭐 대화도 할 사람도 없고 뭐 내가 있는 대로 다 얘기하면 자식한테 부담 가잖아요. 아 여태까지 길러서 다 이쁘게 하고 다 해서 어떻게 길렀는데 저렇게 훌쩍 떠나가. 이건 참 어떻게 보면 괘씸한 것 같기도 하고 섭섭하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고립감과 준비되지 않은 노후가 그를 고통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 그전보다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게 좀 문제예요. 뭐 먹고 싶다. 아주 좋은 데 가서 한번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돈이 모자라니까. 그렇잖아요.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니까 못하죠. 나이가 먹고 그러면은 모든 게 위축이 되죠. 아무래도.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입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빈곤율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가족과 사회로부터의 단절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조사한 결과지만 많이 이제 맞닥뜨리는 문제 중 하나가 재정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젊어서부터 꼭 재정적인 노후 대책을 조금 마련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나라에서 조금 안타까운 것이 사회적 관계가 점점 단절이 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이제 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남한테 증상이 상당히 완충이 되거나 완화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요즘에 복지관이나 그런 데를 꼭 가셔서라도 친구도 만나시고 이렇게 이제 꼭 사회적 관계를 좀 유지하시라, 이런 것들을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독거 노인일 경우 자살의 위험이 6배나 높아지는데요. 그것은 극단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엔 이유가 있습니다. 먹는 것도 싫고 아무것도 싫고 가슴이 팍 뛰면서 머리가 복잡하고 죽고만 싶어. 밤에 아파트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어야지. 그리고 의자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한 10몇 층 올라가야 되잖아. 이러다 죽고서 올라가면 꼭 사람이 있어. 나와서 담배 피고 뭐 그러면 밤에 뭐 하러 왔어요?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또 돌을 내려오고 2번을 그린 것 같아요, 내가. 그녀가 이렇게 심각한 우울에 빠진 원인은 바로 외로움이었습니다. 애들이 이제 있다가 집에서 분가해서 나가고 그런 이유밖에 없었어요. 저 혼자가 딸을 길렀어요. 그래서 정이 많이 갔죠. 그래서 그렇게 쇼크가 왔었나 봐요. 아이고,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참 외롭구나. 외롭다, 내 생활 사는 것이 무엇을 해놓은 게 내가 있나.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구나. 참 허무하다. 의지하던 딸이 분가하면서 상실감에 빠진 최경순 씨는 오직 죽음만을 떠올렸다는데요. 왜 이런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우울증이 계속되다 보면은, 그러니까 부정적 생각이 이제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가 않게 되거든요. 터널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이제 축적이 되고 하다 보면은
진짜로 좋지 않은 생각, 예를 들면 자살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시게 되는 경우가 제일 극단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누군가 아유 그러지 말고 내가 한 100억 좀 줄게 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100억을 받았으니까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정도로 좋지 않은 생각에 집중을 하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터널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터널에 갇혀 부정적인 생각에만 집중하게 되는 터널뷰 현상. 이것은 불안과 슬픔, 강박을 야기시키는데요. 결국 학습된 무기력을 만들어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 제시한 학습된 무기력은 부정적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무기력에 빠진다는 이론입니다. 실제 그는 개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개들을 2개의 그룹으로 먼저 나누고 A그룹의 개에겐 전기 충격을 주지만 스위치를 이용해 스스로 멈출 수 있게 했습니다. B그룹 개에게도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스위치를 눌러도 전기 충격이 멈출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 2그룹을 새로운 상자 안에 넣고 언제든 탈출할 수 있게 낮은 장벽을 설치했습니다. 먼저 A그룹 개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자 장벽을 뛰어넘어 쉽게 도망갔습니다.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았던 B그룹의 개들은 고통스러운 전기 충격에도 도망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극복할 수 없는 환경의 반복 노출이 학습된 무기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만성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오게 되면은 이거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받아들이다 보면 이게 그냥 의욕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지고 그냥 탁 이렇게 멈춰서는, 우리가 예를 들면 컴퓨터가 너무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은 막 무리해서 돌다 보면 탁 어느 순간에 이제 멈추게 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극심한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는 환자. 5년 전 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불면증에 시달려왔습니다. 약을 먹고 어머니 체중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의욕이 늘어나거나 그런 문제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까? 변화가 없었다. 그러면 약이 조금 잘 안 듣는 거나 아니면 병의 상태가 조금 잘 안 낫는 거네요. 그죠? 그죠? 그렇죠. 네. 이게 증상이 좀 잘 낫지 않아서 조금 다른 약을 조금 이번에는 써보려고 해요, 어머니. 알겠죠?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뭐요? 나이 먹어서 좋아지셔야죠. 그래도 약 먹고 좋아지셔야 되니까. 네? 이번에는 어머님이 그래도 자꾸만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너무 아픈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도 약 먹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어머니. 알겠죠? 예.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우울증 약은 복용하고 있지만 치료 반응에 나타나지 않는 환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노인 우울증이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치료 저항성이 많다는 것이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약의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이미 이제 노화로 인해서 뇌의 신경 가소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한 3주 내지 4주 정도 첫 번째 반응이 나오는데 걸림에 비해서 어르신들은 조금 늦죠. 한 4, 5주 정도 걸리게 되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리시고 조금 더 저는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고 부작용 조금 나도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이 입마름, 변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졸리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나올 때까지 나오신다 하더라도 조금 참고 조금 진득하게 좀 치료를 하시는 거를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치료 저항성 우울증이 있는 환자의 병원 내 입원 기간이 일반 우울증 환자보다 3배 이상 높았고 사망률 또한 23%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물 치료가 매우 중요하지만
항우울증제에 대한 편견이 치료의 효율성을 낮추고 있는데요. 항우울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항우울제는 중독성이 있는 걸까요? 중독성 없습니다. 내성 같은 것도 없고요. 재발하게 되면 더 재발을 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조금 오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70% 정도 재발을 부실하게 치료를 했을 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잠들지 못하는 수면 장애죠. 이 때문에 수면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을 못 자니까 이제 잠 오는 약을 먹죠. 그래도 안 올 때는 안 와요. 낮에도 눈 감고 누워 있어도 잠이 안 와요. 우울증 환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는 수면 장애. 치료하지 않으면 여러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수면 장애가 있는 경우 우울증 발병률이 65%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로 부족하거나 너무 장시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 우울증 발병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울증 환자에게서 이런 수면 장애가 나타나는 걸까요? 우울증 같은 경우에 병의 자체의 이제 경과에 의해서 수면에 이제 교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송과선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뭐 이제 멜라토닌이나 이런 문제, 이제 호르몬 같은 것이 이제 잘 나오게 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데에서도 기능 이상으로 해서 수면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울증 치료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수면 문제를 반드시 컨트롤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면제도 많이 이제 드시게 되죠. 이 수면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치매의 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수면제를 오래 드시는 것이 어느 정도는 위험도가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역설적이게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치매의 위험도를 높이거나 또 우울증의 위험도를 높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경중을 잘 파악을 해서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항우울제 같은 경우에 잘 드시면 그 수면 문제가 저절로 잘 이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노인 우울증은 엉켜버린 뇌신경의 균형을 잡기 위해 약물 이외에 또 다른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유방암으로 한쪽 가슴을 전절제했다는 황여정 씨는 수술 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감정 조절이 어려울 만큼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요. 15층이거든요. 내려다보면 바깥을 내려다보면 엄청 평화로워 보여요. 극한 상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아스팔트에 그냥 달려가가지고 얼굴을 막 비벼서 막 어떻게 해버리고 싶더라고요. 자해 충동까지 있었던 그녀. 위험한 상황에서 그녀를 살린 건 약물 치료와 함께 병행한 특별한 치료 덕분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치료일까요? 저희가 표적 부위인 이제 좌측에 전전두엽 피질 쪽으로 이제 타겟팅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여기 이렇게 코일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자기장을 이제 만들어서 두피에 한 2-3cm 정도까지 그거가 전달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자극을 드릴 거고요. 우울감을 유발하는 전전두엽 피질에 자기장 자극을 줘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병두개 자기 자극술이라 불리는 치료법으로 자기장을 활용해 전두엽 부위를 자극해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키는데요. 뇌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우울증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임신 중 우울증이나 약물 치료가 어려운 환자에게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가벼워요. 항상 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안개 낀 것처럼 이렇게 묵직하니 자욱했거든요.
근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지금은 바쁘네요. 왜냐면 뭘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드니까 만나는 약속도 하고 밥도 먹고 카페도 가고. 우울증은 적극적으로 치료할 때 길이 보입니다. 다양한 치료법이 있는 만큼 우울증의 늪에서 반드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은 상실의 시간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워갈 수 있기 때문이죠. 흥겨운 노래교실. 어깨춤이 절로 나올 정도로 즐거운 시간입니다. 노래를 따라 부르는 어르신들 중에서도 가장 열심인 김금실 씨. 그녀는 4년간 우울증을 앓아왔었는데요. 이젠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과거 우울증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자신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해가지고 캄캄한 데가 좋아요. 그래서 어두운 방으로만 들어가고 싶고. 제가 우울증이 지금 2번째 왔거든요. 첫 번째는 60 중반에 왔는데 딸내미가 많이 아파가지고 그때 딸이 아프면서 우울증이 팍 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딸이 거의 죽는 걸 이제 살려내면서 제 우울증도 이렇게 서서히 복구가 되면서 우울증을 복구를 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오면서 19년도 이 가슴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모든 게 다 싫어지면서 방으로만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지금 약을 4년째 먹다 7월 달에 끊었어요. 이제는 약을 먹지 않아도 될 만큼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습니다. 김금실 씨가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비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컴퓨터도 하고 노래교실도 하고 이렇게 복지관에 다니면서 일주일에 5번을 댄스 교실을 가요. 라인 댄스, 차밍 댄스, 활력 댄스 이런 거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극복을 한 것 같아요. 김금실 씨는 요즘 취미가 많아졌습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따라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무료했던 지난날과 달리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확 트이는 거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즐거워요, 노래를 부르고 나면. 그리고 또 하나 새로 생긴 취미는 화초 키우기입니다. 푸릇푸릇 자라는 녀석들을 보면 왠지 기운이 샘솟습니다. 정성을 쏟은 만큼 잘 크니 성취감도 있습니다. 예쁘게 자라라. 아침마다 너 보는 게 희망이야. 우울증으로 고생할 땐 늘 누워만 지냈던 그녀지만 이젠 바지런히 몸을 움직이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에서 벗어나자 이젠 모든 것이 새롭고 소중합니다. 푸르는 걸 보면 나도 이렇게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새순이 아침에 나오면 이렇게 안 나왔던 새순이 이렇게 요런 새순이 이렇게 쭉 나와 있으면 어머 저런 희망, 쟤네들도 저렇게 희망을 갖고 나오는데 나도 희망을 가져야지 이런 생각이 들고. 4년간 복용했던 항우울제와 수면제도 증상이 좋아지면서 차츰차츰 줄여나갔습니다. 세 알씩 먹었는데 줄이고 이거 한 알만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보름 전에 끊었어요, 이거를. 이거는 특히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렸던 그녀는 끊기 힘들다는 수면제도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잠도 그냥 저녁에 들어가면 잠이 와요. 오고 가족들도 첫째 신경을 써줘야 돼요. 딸이 그냥 수원 사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직장이 있으니까 토요일, 일요일만. 못 먹으니까 이렇게 그냥 음식을 해갖고 와서 갖다 주고. 그리고 그녀의 우울증 치료에 큰 도움이 된 것은 바로 운동입니다.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7,000보 이상을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도 얻을 수 있고 아침에 나오면 새소리도 들을 수 있고 푸른 숲을 눈으로 볼 수 있어서 너무 마음이 가뿐해지는 것 같아요. 하루도 빼지 말고 계속 걸으시는 게 좋아요. 조금이라도 걸어야 그것을 극복할 수 있지 그냥 집에만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또 주위에 나가서 여러 사람도 만나시고 그 대신 또 병원에 약도 복용하시고 이렇게 해서 3가지를 혼합해서 우울증을 극복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집안에 갇혀 지내지 않고 몸을 움직이고 사람들을 만나며 즐거운 일을 찾아 나서는 것도 우울증 극복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기 쉬운 노인들에게 가족과 주변인들의 관심과 배려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노인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해야 합니다. 가족들이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고 얘기를 하면 병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엄마 왜 이렇게 이제 마음을 쓰는 거야 또는 우리가 밉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꾸 문제의 원인을 밖으로 이제 돌리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가 이제 치료가 어려워지기 시작. 심리적인 면에서도 치료가 어렵게 됩니다. 노인 우울증은 어르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겪어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이제 기능 이상이라든지 구조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원인 질환을 잘 감별하고 하시면 치료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치료 반응도 매우 좋습니다. 꼭 주변에 있는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도 하시고 이 도움도 받으시고 치료의 효과를 좀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 우울증은 마음이 아닌 뇌에서 시작된 병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황혼기를 위해 더 늦기 전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